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일본 크루즈선에서 오늘 음성 판정이 나온 80대 승객들부터 차례로 배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승객과 승무원 14명은 아직 하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 식당을 방문해 요즘 손님이 적어 편하겠다면서 손님이 적을 때도 있지만 조만간 다시 바빠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야당들은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조롱한 거라고 비난했고 정 총리는 단순한 농담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온라인 댓글 작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SBS 데이터 저널리즘팀 마부작팀이 경기도 용인에 있는 친일파 이완용 일가의 땅을 추가로 찾아냈습니다. 정부가 현재 환수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에서 맨발로 거리를 헤매던 한 할머니를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갖고 있던 비닐봉지에 현금 3억 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단독 취재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SBS와 앵커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황 대표는 한국당의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비례의석 20석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소 전기차가 도시를 밝히는 시대로 현대 수소전기차. 네, 여러분 오늘도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추가 환자는 나오지 않은 가운데 옆 나라 일본은 어제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오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 앞바다에 있는 크루즈선에서도 환자가 계속 늘어나자 일본 정부는 그 배에서 사람들을 일부 내리도록 했습니다. 거기 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괜찮은 건지 자세한 내용은 크루즈선이 있는 일본 요코하마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성재 특파원, 어떤 사람들을 일본 정부가 먼저 배에서 내리게 한 건가요? 네, 80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지병이 있거나 창문이 없는 선실 승객 가운데 음성으로 판정된 사람들입니다. 일본 후생성에 따르면 오늘 하선한 승객은 11명입니다. 이들은 버스편으로 오늘 오후 3시쯤 부두를 떠났는데요. 사이타마현에 있는 일본 정부 시설에 19일까지 수용돼 경과 관찰을 받게 됩니다. 주일 대사관 측은 오늘 배에서 내린 승객 가운데 한국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 14명 모두 배 안에 있는데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그 크루즈선뿐 아니라 어제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고 또 여러 지역에서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어제 가나가와 현의 80대 여성이 숨지면서 일본에서는 첫 사망자가 나왔고 이 여성의 사위인 도쿄의 70대 택시 운전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죠. 오늘은 이 택시 운전사와 지난달 18일에 모임을 함께한 2명의 감염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어제 오늘 사이 와카야마현에서 의사 1명을 포함해 2명, 지바현과 오키나와현에서 1명씩 확진됐는데요. 대부분 감염 경로가 확실치 않은 환자들입니다. 또 최근 중국에 간 적이 없어서요. 이른바 지역 감염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국경 봉쇄만 고집할 게 아니라 감염자 추적과 검사 확대로 전염병 대응 기조를 근본부터 뒤집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코하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크루즈선에는 승객 말고도 승무원들이 많이 타고 있습니다. 각자 방에 격리돼 있는 승객들과 달리 승무원들은 배에서 해야 할 일, 즉 맡은 일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감염 위험도 큽니다. 승무원의 목소리는 김정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24살 손월래 씨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승객 안전 담당 직원입니다. 1000명이 넘는 동료 승무원 중에서 감염 확진이 나올 때마다 두려운 마음을 떨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5명의 승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Yes, it is because the number of crew members who are infected is also increasing now. 나흘 전부턴 자신에게도 발열 증상이 나타나면서 결국 객실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오후에야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었고 지금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We just want to get back home safe without this infection. That's all we want. 감염 공포 속에서도 선상 업무를 놓을 수 없는 승무원들에게 크루즈선 측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직원들 간에도 가급적 2m 이상 떨어져 일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안전 수칙을 철저히 따르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So we all remove our masks and gloves when we are eating. So we are all sitting in the same place and having food, and it can spread. 승객들보다 감염 위험이 큰 환경에서 일도 하고 자신도 보호해야 하는 승무원들의 불안과 공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자, 보신 대로 일본에 있는 크루즈선에서 환자가 계속 나오면서 다른 나라들도 크루즈선이 자기 나라 항구에 오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거부당하고 바다를 떠돌던 크루즈선 한 척을 오늘 캄보디아가 받아들였습니다. 진짜 질병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캄보디아 총리는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경희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시아누쿠빌 항에 입항한 대형 크루즈선 웨스테르담호에서 승객들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지난 1일 홍콩을 떠난 뒤 거의 2주 만에 밟는 땅입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승객과 승무원 2,200여 명 가운데 이상 증세를 보인 20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감염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승객들의 하선을 허가했습니다. We're very pleased to be in your country. It's good to step on land and thank you very much for welcoming us. 그동안 필리핀과 타이완, 괌, 일본, 태국 등 5개국으로부터 입항을 거부당해 사실상 바다를 떠도는 신세였기에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감사는 더 컸습니다. Even the United States, Guam did not let us land, but Cambodia did. So that's wonderful, absolutely wonderful. We appreciate it very much. 훈센 총리는 직접 현장에 나와 승객들을 맞이하면서 일부 국가들의 태도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បញ្ហាពិតប្រាកដរបស់កម្ពុជាមិនមែនជាកូវីដថ្មីតែឥឡូវនេះគេហៅ COVID-19 នោះទេនោះគឺការភ័យខ្លាច 승객 1,400여 명은 오늘부터 오는 17일까지 순차적으로 하선한 뒤 수도 푸놈펜 공항을 통해 각자의 고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확진 기준을 바꾼 중국 후베이성에서는 오늘도 환자가 5,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번에는 베이징을 연결해서 중국 상황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성엽 특파원, 오늘도 확진자가 많이 늘었는데 이런데도 숫자를 줄여서 발표했다는 의혹이 있네요. 어제부터 후베이성은 임상 확진, 그러니까 의사가 증세를 확인하면 이 코로나19로 확진 판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후베이성 확진자가 오늘 또 4,820여 명이 늘어서 이틀 새 2만 명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중국 전체 확진자는 6만 4천 명, 사망자는 1,400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국이 누적 확진자를요, 어제까지 수치에 추가된 사람을 더해서 발표한 게 아니라 이보다 1,000명 넘게 적은 숫자로 발표를 했습니다. 임상 확진자였는데 핵상 검사를 해보니까 음성인 사람을 제외한 걸로 추정은 됩니다만 이 별다른 설명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축소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신이 드니까 외부 기관에 관심이 가게 마련인데요. 현재 확진자가 8만 4천 명에서 최대 14만 명에 달할 거란 대학 연구팀의 조사도 나왔습니다. 그럼 우한시가 있는 후베이성 말고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좀 주춤한가요? 후베이성 이외 지역은 확진자 증가 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열흘 연속 계속해서 줄어들어서요. 지금은 260여 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변수가 있는 게요. 이 후베이성 이외 지역은 핵산 검사 방식으로 확진자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보다 더 적게 집계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또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는 발표 수치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환자가 계속 확인되면서 중국 의료진들로서는 정말 쉴 틈이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겠네요. 후베이성의 경우 확진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의료진이 쉴 틈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 의료진들의 감염 실태는 정말 심각한 수준인데요. 지난 11일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의료진 1,7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중 6명이 숨졌습니다. 의료진 2,500여 명을 우한에 또 급파를 했지만 교대자를 고려하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중국 상황을 베이징 특파원을 통해서 들어봤는데
그러면 기준이 달라져서 환자가 늘어난 거라는 중국 보건당국의 설명이 맞는 건지 저희가 의학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의사인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그 내용을 분석해봤습니다. 환자 수 급증에 대해 중국 당국은 진단 기준 변경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동안 RT-PCR, 즉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일 때만 확진 환자로 분류했지만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고 PET 등 임상 소견만으로도 확진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3,000여 명은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임상적으로만 진단한 환자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후베이성의 의료진이 훈련돼 있어 흉부 영상 검사로도 확진자를 분류하는 게 가능해졌다며 중국 측 설명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면서도 세계보건기구는 임상 진단 환자 수를 공식 통계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복수의 국내 영상의학 전문가들은 흉부 영상 검사로 특정 바이러스 감염증을 확진하는 것은 전례가 없고 타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보다는 중국에 보급된 유전자 검사 진단 장비가 수도 부족하고 정확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即便是核酸对于是确诊的病人，实际上回过头来看，他在检测中对于真是这个病的病人，也不过最高有30%到50%的阳性率。 진단이 부정확해 치료가 늦어지면서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 당국이 고육지책을 쓴 게 환자 급증의 이유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이 중국의 진단 기준 변경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고 또 환자 급증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어렵습니다. 소강이다, 증가한다 이런 걸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런 최고 정점을 찍었다고 현재 아무도 단언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코로나19 확산 여부는 중국 당국의 관리 능력에 달렸다는 게 세계보건당국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나가서 돈 쓰는 게 줄면서 장사하는 분들이 어렵다는 소식 저희도 자주 전해드렸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서 건넨 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면 혼자 쓰지 말고 직원도 좀 많이 쓰시고 세금도 많이 내고 그렇게 하세요. 네? 네, 농담처럼 한 격려였다고 해명했지만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학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어제 정세균 총리가 서울 신촌 명물거리에 있는 한 렌즈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행보였습니다. 저희가 원래 많은 편이긴 한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요새는 좀 줄었죠? 그래 뭐 금방 또 괜찮아질 거예요. 그간에 뭐 돈 많이 벌어놓은 거 가지고 조금 버티셔야죠. 어때요? 버틸만 해요? 어때요? 벌어놓은 돈으로 좀 버티란 말에 정 총리 일행은 웃었지만 상인은 예라는 짧은 대답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찾은 식당에서의 발언도 논란을 빚었습니다. 요새는 좀 손님들이 적으시니까 좀 편하시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식당 종업원 답변에서 보듯 이곳 상인들 상황 마음이라도 편하게 갖자며 그런 농담 던질 분위기가 아닙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근 대학교 개강이 연기되고 관광객도 급감하면서 이곳 상인들의 걱정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죠. 많이 줄고 전에보다 반 이상이 줄었어요. 이게 엄청 지금 어려워요. 야당들은 총리가 상인들 위로하러 갔다면서 공감 능력 없이 이른바 염장을 질렀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총리실은 안면이 있던 종업원에게 마음이라도 편하게 하자는 뜻으로 한 말이다. 상인들에게 지나치게 위축되지 말자는 취지의 격려였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김학휘입니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신문 칼럼을 쓴 대학 교수를 고발했던 민주당이 오늘 그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당 안에서도 비판이 이어지자 서둘러 결정을 내린 건데 그 고발을 취하하면서도 석연찮은 말을 남겼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오만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임미리 교수와 경향신문을 고발한 민주당의 조치에 같은 당 의원들이 낸 쓴소리입니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이낙연 전 총리도 문제가 있으니 취하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어제 당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당 내부에서마저 비판이 잇따르자 어떻게 이런 고발을 하게 됐던 건지, 또 고발을 계속 진행할 건지 당 지도부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비판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발장은 이해찬 대표 명의였지만 정작 이 대표는 오늘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왜 이런 고발을 했느냐고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공보국과 사무총장이 결정한 뒤 이 대표에겐 서면 보고만 됐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결국 오늘 오전 고발 취하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세 줄짜리 입장문에 고발이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과 함께 임 교수가 안철수의 싱크탱크 출신이라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걸 고발했던 이유로 담았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하는 그런 내용의 칼럼과 그리고 왜 그런 칼럼을 썼을까? 그것은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자문단의 실행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는가? 입장문을 낸 지 10분 뒤 안철수라는 실명만 특정 정치인으로 바꿨는데 이런 취하 과정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임 교수가 개인적으로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였을 뿐입니다. 역풍이분이 물러설 뿐이라는 속내를 민주당이 감추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보조금 110억 원을 각 정당에 나눠줬습니다. 소속 의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액수가 크게 차이 나는데 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의원 1명을 막판에 추가 영입해서 5억 원을 넘게 더 받았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한국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오늘 세보수당을 탈당한 정운천 의원을 영입했습니다. 오늘은 각 정당에 선관위가 1분기 경상 보조금을 주는 기준이 되는 날입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20석 이상 교섭단체 정당의 보조금 총액의 50%를 먼저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정당의 총액의 5%, 5석이 안 되면 2%만 준 뒤 나머지는 의석수대로 나눠줍니다. 그러니 정 의원 1명을 영입해 오늘자로 현역 의원 수가 5명이 된 미래한국당은 보조금을 5억 7천만 원이나 받게 됐습니다. 4명이었다면 2천만 원대에 그쳤을 거라 5억짜리 이적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5명 모으고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시간이 있기 때문에 통합을 앞둔 호남 기반 3개 정당은 어떨까?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은 2020년 2월 17일 합당한다. 그리고 당명은 민주통합당으로 한다. 새 정당 의원 수를 합하면 28석으로 교섭단체인 원내 3당으로 올라섰는데 오늘 합당 절차가 끝난 게 아니라서 이른바 합당 보너스는 아직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교섭단체 지위를 잃은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4분기보다 보조금이 16억 원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27일 전에 합당하면 전체 440억 원 규모인 선거 보조금은 더 받습니다. 최대 73억 원을 더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총선 자금이 절실한 각 정당들에게 보조금은 정치적 명분만큼 중요한 몸집을 불리는 또 다른 이유인 셈입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석 부장판사 시절 하급 판사들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3번째 재판이었는데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시절 임성근 부장판사가 개입한 걸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재판은 3건입니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스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입니다. 담당 재판장에게 기사에 나온 박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7시간 행적이 허위임을 법정에서 밝히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민변 변호사들의 공무집행 방해 사건 재판장에겐 판결 내용을 수정하라고 요청했고 원정 도박에 연루된 임창용, 오승환 선수 사건은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명령으로 종결하라고 종용한 혐의입니다. 임 판사가 권한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법관의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게 기소 사실인데 1심 재판부는 세 사건 모두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위헌적 행위인 건 맞지만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재판 관여 행위가 법률적으로는 형사수석부장의 직무 권한으로 볼 수 없어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재판장들도 독립적 판결을 한 걸로 보여 임 판사 행위가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인과관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선고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5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며 이번 무죄 판결은 재판 개입에 대한 처벌을 불가능하게 만든 치외법권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딴 무죄 판결의 논리는 사법농단 수사 결과 전체를 흔들 수 있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찬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무죄 논리는 한마디로 재판에 개입한 건 잘못이지만 직권을 남용한 범죄는 아니란 겁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의 독립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고위 법관이 판사 평가권 등을 가졌다 하더라도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은 없고 따라서 재판 개입을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항소하겠다면서 재판부 논리대로라면 사법행정권을 가진 고위 법관의 어떠한 재판 관여도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도 재판 개입에 대한 처벌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치외법권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이딴 무죄 판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담긴 논리를 허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서 사법농단은 크게 5가지 분야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정권 관련 재판에 개입해 법원의 위상 강화를 노린 혐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을 동원해 비판 세력을 탄압한 혐의, 그리고 정은호 게이트 수사 확대를 막는 등 법원 조직을 부당하게 보호하려 한 혐의 등 3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제 신광열 부장판사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법원 행정처가 부당하게 조직을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오늘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재판 개입은 직권남용죄가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두 판결 논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도 적용된다면 3가지 핵심 혐의 중 2가지에 대해선 처벌이 어렵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른바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해 역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선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원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부하 직원 등을 동원해 친정부적인 댓글 3만 7천여 건을 달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반값 등록금 집회 등이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조 전 청장은 부하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고 자신에겐 댓글을 달게 할 직무 권한이 없어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청장과 경찰청장은 소속 공무원 감독 권한 등에 있어 댓글 작성을 지시한 건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청장이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사실도 인정되고 지시에 따라 댓글 작업이 이루어진 만큼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을 임성근 부장판사 무죄 판결과 비교하며 법원의 직권남용 판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 전 청장에겐 감독권 등에 따라 댓글 작성을 지시한 게 일반적인 직무 권한으로 인정됐는데 재판 사무 감독권 등을 가진 수석 부장판사에게 개별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건 이해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네, 다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면서 헌혈하는 사람이 크게 줄고 있다는 소식 며칠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급기야 혈액 보유량이 3일치 아래로 떨어져 정부가 일선 병원에 비상 혈액 관리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술 환자에 쓸 적혈구 등을 보관하는 대형 병원 혈액실입니다. 절반 이상이 텅 비어 있습니다. 평소엔 수혈용 혈액이 5일분 600단위 정도 보관돼 있는데 오늘은 양이 300단위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하루 평균 적혈구 120에서 140단위 정도를 환자 수혈했으니까 이틀분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는 3일치 이하로 지금 되어 있어서 대량 수혈이라든가 이렇게 좀 해야 하는 분이 생겼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서요. 코로나19 국내 발병 이후 사람들의 외출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달 단체 헌혈 취소 인원만 15,420명으로 단체 헌혈 예정자 넷 중 하나가 취소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전국 혈액 보유량이 3일분 수준으로 떨어지자 혈액 수급 위기 단계가 주의로 격상될 수 있다며 주요 의료기관 280여 곳에 위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공식 요청했습니다. 의료기관들은 이에 따라 응급혈액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질병관리본부에 매일 혈액관리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혈액 사용하고 이제 재고 현황에 대해서 출고일하고 출고 시간 같은 것들을 거기다 입력을 모두 해주시는 거예요. 당국은 소독과 환기 등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 만큼 헌혈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은 거의 없다며 시민들이 헌혈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며칠 전 네덜란드에서 한국으로 오던 KLM 항공기 화장실 문에 붙은 이 한글 문구 보셨지요? 승무원 전용이라는 이 안내문. 외국인들은 모를 한글로만 적혀 있어서 코로나19 상황 속에 인종차별하는 거라는 논란이 일었는데 항공사가 오늘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럼 사과 내용은 어땠는지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종차별 논란 사흘 만에 KLM 항공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사과했습니다. 승무원 전용 화장실 운영은 KLM의 정책이 아니며 승무원 개인의 실수란 겁니다. This is a human mistake, but we don't take it lightly. And again, we apologize for it. 비행기 안에서 사진을 찍는 승객을 승무원이 막아서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Why it was written only in Korean? Because we forgot. I forgot. And that's it. Nothing else, nothing less. I wrote in English. That's all. That's all. 소통상 문제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글로만 승무원 전용 화장실 표시를 한 게 인종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원론적인 해명만 내놨습니다. We are deeply sorry that this was used as discrimination, which was absolutely not the intention of the group. 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 결국 인종차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이게 차별이었냐 아니었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언급을 피한 측면이 조금 아쉽기는 한 것 같습니다. 국토부가 KLM 항공에 엄중 경고하고 불매 운동까지 나타날 조짐을 보이자 급한 불을 끄려고 나섰지만 잠시만 더 유지해 주시고요. 사과하는 모습까지 진정성은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우려 때문에 집단 행사를 모두 취소할 필요는 없다며 방역 조치와 함께 행사를 추진하라고 권고했는데요. 그러자 이미 졸업식과 입학식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기로 결정한 대학들이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과 지난 5일 두 차례에 걸쳐 졸업식 등 집단 행사를 자제하거나 연기하라고 대학들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연세대 등 전국 120개 사립대가 무더기로 졸업식을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개강을 연기한 건 4년제 대학 193곳 중 172곳으로 9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될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 입장도 바뀌었습니다.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하거나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을 보이면 행사에 참여하더라도 공간을 분리하는 등 방역 조치를 한다는 전제 아래 그제부터 각종 행사를 다시 추진해도 된다고 권고한 겁니다.
집단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취소한 졸업식이나 입학식 일정을 다시 추진하긴 어렵다는 게 대학들의 반응입니다. 취소나 이런 거를 전제로 하고 다 처리를 했고 그걸 결정을 2월 초인데 지금 2월 중순이라 이걸 준비를 해서 다시 바꾸는 대학이 있을까 싶긴 하네요. 혼란스럽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을 과연 신뢰할 수 있냐. 대학들로서도 굉장히 큰 혼선을 빚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선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는 행사인 만큼 날짜를 늦춰서라도 열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SBS 안성우입니다. 코로나19는 오늘 밸런타인데이 풍경도 바꿨습니다. 사람 많은 식당은 피하고 초콜릿도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달 주문이 도착하였습니다. 오늘 편의점마다 폭주한 배달 주문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불안감에 점원이나 다른 손님은 물론 초콜릿을 주고 싶은 그 사람과의 접촉도 조심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간파한 편의점들이 발빠르게 초콜릿 배달 서비스에 나선 겁니다. 초콜릿 판매를 포함해서 전월 대비 배달 서비스 이용 건수가 약 60% 이상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백화점들은 예년처럼 초콜릿 판매대를 꾸몄지만 선뜻 집어드는 손님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돼 있고 특히 이번 발렌타인데이 행사 같은 경우엔 매출이 전년보다 많이 부진합니다. 전 같으면 젊은 사람들로 북적였을 서울 강남 식당가도 썰렁합니다. 양고기를 파는 이 식당은 오후 4시까지 들어온 예약이 단 2건인데 이마저도 한 건은 취소됐습니다. 지난해 발렌타인데이에는 예약 문의도 많았고 자리가 없어서 손님들이 돌아갈 지경이었는데 한 숙박 예약업체가 20, 30대 회원들을 상대로 발렌타인데이에 뭐 할 건지 물었더니 데이트 계획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7%에 불과했습니다. 접촉을 꺼리는 이른바 언택트 소비에 유통, 자영업계가 기다렸던 발렌타인데이 특수도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네, 2주 전 중국 우한에서 전세기를 타고 와 하산과 진천에서 격리 생활해온 교민 700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내일과 모레 차례로 임시시설을 떠나게 됩니다. 교민들은 그동안의 응원과 지원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지난 1일 2차 전세기 편으로 귀국한 박종천 우한 청소년 대표팀 농구 감독. 모레 2주간의 격리 생활을 끝내는데 가족들을 볼 생각에 설렙니다. 나가시면 뭐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가족들하고 같이 좀 따뜻한 밥에다가 식사 같이 하고 또 여기 와서의 지내던 일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면서 담소 나눌까 생각 중입니다. 문 밖으로조차 나갈 수 없는 갑갑한 생활이었지만 각지에서 보내온 성원이 힘이 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조금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지만은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써서 저희들한테 배포한 이문 편지들을 보면은 정말 고맙습니다. 진천에서 생활 중인 한 교민은 어제 부친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원하면 바로 나갈 수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칠 수 없다며 내일 퇴소하기로 했습니다. 교민들은 혹시나 하는 우려의 시선 대신 평범한 이웃으로 대해주길 바랍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글들 밑에 격려의 글들 보고서 희망을 가졌죠. 다 음성 판정을 받았어요. 안전하게 나가는 것이니까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전 간단한 환송 행사를 마친 뒤 교민들은 전국 5개 권역으로 이동해 각자의 평범한 삶으로 되돌아갑니다. 지원단 111명은 폐기물 소각과 방역 작업 등을 한 뒤 교민들보다 하루 늦게 퇴소합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암 환자에게 강아지 구충제가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최근 퍼지면서 임상시험을 해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독성이 낮은 이 사람용 구충제는 시도할 만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시험하고 있는 외국 연구팀을 취재했습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6달째 강아지 구충제를 항암제와 함께 복용한 개그맨 김철민 씨. 처음엔 미국에 사는 페네곤유로 복용을 시작했지만 몸이 나아진다고 느낀 뒤부터는 사람용 구충제까지 먹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승부를 보는 겁니다. 저는 없어요. 뭐 더 이상 뭐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건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그것도 지나면 이제 못해요. 못하고 수술도 안 되고 그냥 이대로 죽어요. 보건당국의 복용 자제 권고에도 절박한 암 환자들은 사람용 구충제로 복용을 늘렸고 약국서 품절되자 해외 직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독성이 낮은 사람용 구충제의 항암 치료는 시도해볼 만하다며 유튜브를 통해 암 환자들에게 관련 연구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항암을 못 하시는 분들, 전이성이 큰 그 환자분들에게 못 해볼 이유는 여러분 없을 것 같습니다. 선진국에선 구충제 항암 치료에 관해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SBS는 5년 전부터 미국 연구진과 함께 사람용 구충제인 메벤다졸의 항암 치료에 주목한 유럽 연구팀과 접촉했습니다. 유럽의 비영리 단체 안티캔서 펀드는 시판된 약 가운데 항암 효과가 있는 약을 연구해 임상시험 비용까지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연구를 주도한 펜 판치아카 박사는 현재 미국 등 10곳에서 메벤다졸에 대한 항암 치료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Not just one small group working on this. So you have different people in different countries, all of them convinced that mebendazole is something worth exploring clinically. 미 존스 홉킨스대 암센터도 미 국립암센터 지원으로 메벤다졸을 항암제로 쓸 때 최대 얼마까지 복용하는 게 적절한지 임상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이탈리아 연구팀은 구충제 항암 치료 연구를 종합 분석한 뒤 연구가 부족한 강아지 구충제보다 사람용 구충제인 메벤다졸이 항암제로 더 적합하다는 결론의 논문도 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내 전문가 대부분은 구충제 항암 치료는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는 쪽입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그런 단체가 있고 그 사람들이 프랙티스로 실제 그렇게 한다는 자체만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인정한 건 전혀 아니란 거죠.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항암제 임상시험 승인 업무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암 치료에 연간 7조 원을 쓰는 국내 상황에서 저렴한 구충제로 암 치료를 도울 수 있다면 국가 지원으로 임상시험을 해볼 가치가 있다고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저는 너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죠. 다른 항암제 동물 시험 자료랑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나쁘지 않거든요. SBS 정명원입니다. 할머니 한 분이 3억 원 넘는 현금과 통장 수십 개를 들고 서울의 밤거리를 헤매다가 경찰 도움으로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경찰이 새벽에 그 할머니를 처음 봤을 때 맨발에 얇은 옷차림이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0시 서울 구로역. 커다란 비닐봉지를 바닥에 끌며 걸어가는 할머니.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영무원에게도 무언가를 물어봅니다.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그 뒤를 경찰이 따라갑니다. 다른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마침 근처를 지나던 서울 9.1지구대 경찰관들이었습니다. 신발을 안 신고 계셨고 옷도 너무 얇게 입고 계셨고 저희는 거의 밖에서 오랫동안 돌아다니시는 행여 환자처럼 보였거든요. 여동생에게 가는 길이라며 도와줄 수 있겠느냐는 말에 순찰차로 함께 갔지만 할머니는 정작 어디로 가야 할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확인한 비닐봉지엔 5만 원권 다발 등 3억 원이 넘는 현금과 금반지 6개, 통장 20여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돈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가지고 소매치기나 강도 이런 강력범죄에 노출이 많이 될 수 있으니까. 할머니는 평생 자신이 모은 돈이라면서 동생 집에 꼭 가고 싶다고 부탁했습니다. 친동생 이름은 확실하게 딱 말씀하셔가지고. 경찰은 동생 집 주소를 확인해 할머니를 발견한 지 1시간 반 만에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어린이집 버스가 차량 2대와 연이어 부딪혔습니다. 아이들과 교사까지 25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노란색 어린이집 버스가 도로의 옆으로 넘어져 있고 길엔 파편이 가득합니다. 쓰러질 때 충격으로 유리창이 모두 깨져나갔고 버스 안 귀퉁이는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공항사거리 인근 교차로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차량 2대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린이집 버스는 달리던 승용차와 부딪힌 뒤 도로에 서 있던 1톤 트럭에 다시 부딪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버스엔 4살부터 7살까지 어린이 25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안전띠를 맨 덕분에 크게 다친 아이는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차 잘 가고 있는데 중간에 가서 뒤를 받았대요. 그냥 타박상 정도, 한두 명 타박상. 안전벨트를 다 했으니까요. 함께 탔던 어린이집 교사 1명과 50대 버스 운전기사는 경상을, 버스에 들이받친 트럭 운전기사는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버스의 블랙박스를 수거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시청자 투표로 아이돌 가수를 뽑는 프로그램에서 그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엠넷의 제작진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의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결과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서 제작진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전현남 기자입니다. 엠넷이 2017년 방송한 아이돌 학교는 소속사가 없는 개인 연습생들을 대상으로 한 서바이벌 오디션입니다. 시청자 투표를 거쳐 출연자 41명 중 상위 득표자 9명이 그룹 프로미스나인으로 데뷔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서 투표 조작이 드러나 제작진 2명이 구속 기소된 프로듀스 101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에서도 조작 정황이 드러나 김모 CP 등 제작진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아이돌 학교는 수사 착수 이전인 지난해 9월 시청자들이 먼저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방송이 공개한 한 연습생의 유료 문자 투표 득표수가 시청자들이 파악한 득표수의 절반에 불과해 조작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시청자들은 제작진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 고발했고 경찰은 CJENM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투표 조작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작진에 대한 영장 심사는 오는 17일 열립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사관왕을 차지한 이후 흥행 열풍이 더욱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상위권을 휩쓸고 있고 또 미국 극장가에서도 찾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인기는 한국 영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주상 기자입니다. 정답만! 개봉한 지 1년이 돼가지고. 실제로 기생충 흥행 열기는 아카데미상 수상 이후 다시 달궈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상식 다음 날 애플 아이튠스에서 영화 부문 스트리밍 순위 1위를 기록했고 지금도 2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영화, TV, 드라마 부문 다운로드 순위에서도 일반 화질과 블루레이가 각각 3위와 5위에 올라 있습니다. 미국 내 박스오피스 순위 역시 4위인데 3위인 1917에 비하면 개봉 극장 수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개봉관 추가 확대도 기대됩니다. 이렇게 아카데미상의 후광 효과로 흥행이 이루어지는 걸 오스카 범프라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의 극장 문화하고 조금 다르게 장기 상영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기생충은 장기 상영에 돌입할 거라고 봅니다. 한국 영화 전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화 평점 사이트 로튼토마토는 한국을 최고의 영화를 만드는 나라라고 소개하며 이창동 감독, 윤정희 주연의 시를 비롯해 꼭 봐야 하는 한국 영화 30편의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연예 전문 잡지 데이지드도 한류와 할리우드를 합성해 한류우드라고까지 하며 한국 영화 전반을 조명했습니다. K-팝에 이어 한국의 문화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는 평가입니다. SBS 이주상입니다. 막대한 부를 쌓은 친일파들이 후손에게 물려준 재산을 되찾는 일은 시급한 과제입니다만 사실 그동안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친일파 이완용의 재산은 그 땅만 해도 한 2,200만 제곱미터가 넘는데 지금까지 국가가 소송으로 돌려받은 건 0.05%에 불과합니다. 3년 전에 저희 SBS 마부작침 팀이 이완용의 숨겨진 땅을 새로 찾았었는데 최근 법무부가 그 땅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에 들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권영인 기자입니다. 친일파 이완용이 경기도 용인 일대에서 보유했던 토지는 약 16만 제곱미터입니다.
그 양반들이 세력이 아주 대단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는 뭐 웃어버렸다는데 세도가 워낙 좋아가지고. 1970년대 이완용의 후손들이 이를 다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3년 전 이완용의 후손들이 계속 대물림 해온 땅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SBS는 경기도 용인에서 친일파 이완용의 증손자 이름으로 된 땅 2필지를 찾아냈습니다. 면적은 500제곱미터 정도입니다. 쓸모없는 야산 같지만 최근 주변으로 개발이 한창입니다. 이완용네 땅이 있었다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집안이라는 건 알고 있지. 저 지금 이 아파트 이쪽 동네가 다 네 동네예요. SBS 보도 이후 손을 놓고 있던 정부가 지난 1월 이 땅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에 들어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친일파 재산에 대한 새로운 환수 소송이 제기된 건 지난 2010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 해산 뒤 10년 만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완용의 후손입니다. 그것은 그 친일재산 귀속법상의 귀속 대상 재산에 딱 떨어지는 그런 그 땅이기 때문에 뭐 별로 어렵지 않게 국고에 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는 오래전 캐나다로 떠난 이완용의 증손자가 2002년 사망한 것으로 확인돼 상속자, 즉 이완용의 후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권영인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4년 동안 활동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1,200억 원이 넘는 친일파들의 부동산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친일파들이 가져간 부당한 재산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정혜경 기자가 남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충북 괴산군의 한 도로 귀퉁이. 4제곱미터, 한 평이 조금 넘는 이 땅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 이우영 회장 소유입니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은 정부가 환수를 요구한 이 회장의 땅 200만 제곱미터 가운데 이 4제곱미터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이 사건은 이르면 올해 안에 최종 판결이 내려집니다. 독립운동한 사람이 후손을 폐지 짓고 다니고 친일이 대가로 형성한 재산을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주는 것이 법적으로 또 보호되는 것, 이것도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까지 4년간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환수한 친일파 168명의 부동산은 모두 2,457필지. 당시 공시지가로 따져 1,267억 원어치 규모입니다. 이 재산을 환수하려는 친일파 후손들과 벌인 124건의 소송 가운데 114건에서 국가가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 회장 건 외 9건은 친일파 후손들이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친일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 모두 파악된 건 아닙니다. 차명 소유 재산과 부동산 매각 수익은 물론 귀금속 같은 동산에 대한 환수 작업도 병행돼야 합니다. 고소하나 혹시 귀금속 같은 게 있으면 조사를 해볼까 하고 한번 잠깐 시도를 했다가 결국은 포기를 했습니다. 친일파 후손들이 조사하는데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거든요. 이 때문에 몇 년 구성됐다가 해체되는 조사위원회 대신 꾸준히 친일 재산을 찾고 찾은 재산에 대한 환수 작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네, 4월 총선이 내일이면 이제 딱 2달 남습니다. 관심이 많은 지역구 가운데 한 곳이 바로 빅매치가 성사된 서울 종로입니다. 저희가 지난달 16일에 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와 8시 뉴스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종로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 1번지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역대 총선에서 단순히 지역구 한 곳의 의미를 넘어선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 총선에서 그러면 이번 선거가 황교안 대표 본인에겐 어떠한 정치적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당 대표로서 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국민들에게 폭로하고 네. 또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모멘텀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의 선거가 아니라 우리 당의 선거고 또 우리 자유우파의 문재인 정권과의 싸움이 될 수 있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미래한국당이 몇 석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전체가 이제 47석이죠. 네, 그것이 이제 일부는 또 기존 정당에도 배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총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석 이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 5.18 폭동 망언 때문에 이제 당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결정이 내려졌던 이종명 의원을 이제 어제 의원총회에서 최종 이제 제명하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곧바로 이종명 의원이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이것도 좀 미래한국당 의원수를 늘리기 위한 하나의 뭐 좀 꼼수가 아니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종명 의원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찬반 양론이 있고요. 네.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당에서는 제명 조치를 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이종명 의원이 거취를 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PK 지역 가운데 한 곳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원래 이제 당에서는 뭐 서울 어려운 곳 험지를 출마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그걸 거부하면서 경남 양산을에는 출마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의 들러리는 서지 않겠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홍 대표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필요한 장소도 있고 또 지금 이제 얘기하는 그런 곳도 갈 수가 있겠지만 뭐 이건 혼자 판단하는 대로만 되는 건 아니고 당과도 또 협의를 해야 되니까 네. 뭐 그런 과정에서 최적의 그런 결론이 나리라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정광훈 목사랑 김문수 전 지사가 있는 자유통일당 그리고 또 우리공화당 역시 보수통합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기본적인 헌법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우파 정치 세력들이 다 함께 모이자 그 생각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청와대 참모를 비롯해 모두 13명이 기소가 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 대통령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는 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그동안 많은 비판을 해왔었는데요. 앞으로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저는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밝힐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13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입장을 안 밝힌다는 것은 결국 책임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사안 내가 대처할 필요가 뭐 있냐.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매가 중단된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 소식 전해드립니다. 규모가 1조 6,700억 원에 이르는데 크게는 4개의 모펀드가 있고 이 모펀드에 투자하는 여러 형태의 자펀드가 173개 은행과 증권사 창구에서 팔렸습니다. 투자한 개인 계좌가 이만큼 또 법인 계좌도 많은데요. 이번에 회계 실사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1조 원 넘는 손실까지 예상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손실 상황에 라임의 일부 임직원은 수백억 원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검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전영우 기자입니다. 회계법인 실사 결과 2개의 라임 모펀드에서 최대 7,3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현재 실사가 진행 중인 2개 펀드에서도 3천억 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돼 총 손실액은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 대출이 많은 일부 자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한 푼도 건지지 못할 처지가 됐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은 무역금융펀드에서 발생한 부실을 은폐하고 고객들에게는 매달 수익률이 오르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한금융투자도 펀드 부실을 2018년 11월에 인지하고도 라임 측과 협의해 숨긴 혐의로 검찰에 통보됐습니다. 일부 라임 임직원은 전용 펀드를 만들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 원대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라임 사태를 금융사기로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에 투자한 비중이 50% 이상인 펀드는 수시로 환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자격 미달 운용사를 적극 퇴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가 라임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에는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사후에 발생한 사고로 제도 개선의 적정성 여부를 재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계속 유지한다면 보다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불법 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는 신속히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펀드 실사 결과와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를 접한 라임 피해자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증권사와 은행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금융당국 대응도 뒷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희원 기자입니다. 라임 펀드에 가입했다가 돈이 묶이고 큰 손실까지 입게 된 피해자들은 증권사가 투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배신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위험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해줬고 제한성화 약발 이런 거는 못 받았어요. 대학교 때부터 그냥 제가 이래가지고 차곡차곡 모은 돈이거든요. 피해자 상당수가 고령자인 것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안전하다는 말만 믿고 노후 자금 대부분을 투자한 경우가 많습니다. 40년 모은 돈이죠. 40년. 하나도 안 쓰고. 이 나이 돼갖고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돈 찾으러 못 오면. 이들은 증권사 직원들이 원금 손실을 감수하겠다는 펀드 계약서 항목 등에 멋대로 체크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들이 일부 지점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하고 본사 차원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해신증권 라임 사태 책임지고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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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들은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반기 라임 자산 운용에 대한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8월엔 검사까지 벌였지만 환매 중단과 핵심 관계자 도피 등을 막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펀드 불법 판매 의혹을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는 탄원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습니다. SBS 최희원입니다.